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일 일선 경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정부 측의 강경 입장이 갈등을 빚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국무회의에서는 또 더 중요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건데요.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라고 합니다. 자, 비전은요, 이렇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또 6대 목표 안에는 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향후 5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언론은 이런 정부의 보도자료보다는 실세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을 포착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반듯한 상식, 이런 것과 다르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런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확인이 됐고요. 정가가 오늘 시끌시끌합니다. 자, 저희 국제본부 코너에서 전해드린 뉴스인데 올여름에 북극의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또 스위스 알프스의 만년설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삼복더위에 힘든데요. 자, 정치가 이 국민들 마음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지 마시고 좀 경제도 씩씩하게 살려내고 지구온난화 대책도 내고 좀 앞장서서 이 국민들 마음만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스페셜로 진행을 하고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떠오르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두 분들 그냥 입은 매일매일 커지고 있어요. 네. 한 입에 담아야 할 뉴스가 네. 왜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지 참. 일단 이 코로나 확진 속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10만 명을 넘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 285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이 넘은 게 4월 20일 이후 98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10만 명대가 다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눈에 띄는 부분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살입니다. 53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이 많다는 거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177명으로 어제보다 9명 늘었어요. 이것도 6월 1일 이후 56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직전에보다 또 8명 많은 25명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가 25명, 또 위중증 환자는 177명. 지금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 되겠는데, 자, 이제 입국 검역이 강화됐는데도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 확진자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12만 명 넘었을 때, 지난주로 기억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게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잠재적 확진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한 7배쯤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오평론가님, 네. 국내도 지금 이게 이른바 뭐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아니냐. 네. 좀 이게 감염됐는데 숨기는 인구가 꽤 있을 수 있다면서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감염됐는데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감염이 의심되는데 검사를 아예 안 받으러 가는 경우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결국은 이제 PCR 검사를 받는데 네. 적게는 뭐 3만 원에서 뭐 한 5만 원 사이 또는 많으면 1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내기 싫어서가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을 내고 검사를 했더니 내가 격리하면 일주일 동안 지금 유급휴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손실이 막대하기 소득이 때문에 줄어든다. 아마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한 PCR 검사 정도만큼은 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전처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오늘 7월 27일 0시 기준 치명률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
계절성 유행 독감의 치명률이 0.01에서 0.05 사이라고 네네. 합니다. 그렇다면 0.01에서 0.05 사이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주에 0.13을 제가 들었는데 네. 지난주 후반에 어떻습니까? 연령별로 좀 다른데 네. 40대는 40대는 0.01, 50대는 0.04%이기 때문에 계절성 유행 독감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나 60대는 0.15입니다. 0.01 대비 15배고 0.05 대비 3배고요. 70대는 0.62, 80대는 2.6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으로 갈수록 위험하다.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0대는 10대들끼리, 20대는 20대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0대가 어디 나가서 80대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0대와 20대, 30대가 치명률이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확진이 고연령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최소한 PCR 검사라도 좀 지원을 좀 해서 빠르게 확진자를 구별해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좀 쉽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그 전까지 단계는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제가 지금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20대 딸이 이제 월요일에 확진됐는데 집에서 격리 중이에요. 아,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꽤 아프다 그래요. 근데 치료제를 받아서 먹으면 좀 완화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격리해야 되니까 서로. 네. 자, 이런 이제 가족 간의 곤란함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98일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자, 가족 돌봄 휴가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네. 걱정은 일을 못할까 봐, 소득이 줄까 봐 또는 격리가 불편해서 감염인 것 같은데 아예 검사를 안 받거나 숨은 감염자가 늘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게요. 어제 갑자기 터져 나온 소식인데 이게 또 가끔 휴대폰이나 수첩을 기자들이 이제 확대 포착해서 네. 보도해서 뭐 정가에 이제 일파만파 사건이 터질 때가 있는데 어제도 이런 일이 터졌는데 여기 대통령이 등장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등장하는 문자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찍힌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국회 싶긴 본회의장에서. 한데. 그렇습니다. 폰은 권성동 이 네, 대표 그렇습니다. 직대 폰이고. 네. 그러니까 이 국회 본회의장 구조를 보면 본회의는 의원들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층 위에 보면 방청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방청객들 뭐 지역구에서도 오셔서 앉아서 보기도 하고. 어린이들도 참관 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거기서 취재를 해요. 아. 본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 뭐 취재 기자들이 보면서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사진 기자한테 촬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도가 돼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좀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권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상대방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노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어서 바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에 권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대행 답변에 대하청 하단에는 과일 체리를 형상화한 네. 이모티콘이죠. 네, 이모티콘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엄지척 그게 떠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대행이 문자 입력창에 강기훈과 함 하고 기억 쓰는 그 부분이 딱 촬영이 된 거예요. 그 네. 장면이 사진이. 네. 그래서 이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데 공개된 사진 화면상의 시간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발신한 문자 메시지 이 시간이 오전 한 11시 40분 안팎으로 보여요. 근데 어제 보면은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한동훈 장관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면 아니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은 다음에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이런 내부 충진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수사 얘기가 업무보고에 있지 않았냐.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이제 관측, 추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기훈 함기억, 그러니까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은 거겠죠. 네네. 근데 강기훈이 누구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치권에 따르면 강 씨가 1980년생으로 지난 2019년 우파 성향의 정당, 그러니까 자유의 새벽당
이걸 창당을 주도했다. 네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네. 이 자유의 새벽당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뭐 중국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침몰 중, 뭐 친중 정권 심판하려면 무조건 투표해야 뭐 이런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동영상 네네. 이게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대행과 이 강기훈 씨가 가깝게 대선 때 이제 지내면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좀 들었다. 권대행이 이 강기훈 씨한테 들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은 전 어제 그 사진을 얼핏 보고 네. 아, 권성동 원내대표 폰이구나 이게. 폴더를 쓰시네. 이렇게 기종만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었어요. 네. 네. 아, 제가 좀 간과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고 네. 이준석 대표도 또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오해 했어요.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다 정도로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고요. 지금 SNS를 보니까 SNS에는 아직 어떤 글을 남기지 않았고 네, 속보하고 나왔는데. 굳이 남긴 거라면 이제 울릉도에서 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섞여 있다. 산에 올라보니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네네.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상황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 1시간여 남짓쯤에 올렸기 때문에 네네. 현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지고대로 이해하겠다는 것은 아주 일각입니다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 문구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되고 당에 다른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당원들만 만난다. 그 당대표가 바뀌었다로 이해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억지 해석인데? 억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다. 누구나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흐름대로 알아듣겠다라고 저는 네네.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그러니까 아주 소수 조금 이제 뭐 입장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네. 이건 이준석이 아닐 거야 네. 라고 해석하는 걸 아니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받아친 거네요. 이게 마치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네네네. 이거 잘못 읽으면 헷갈리듯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박정호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자유의 새벽당 만약에 그 강기훈 씨가 맞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하는 행정관이 네, 아직 요거는 동명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원외 정당까지 창당한 젊은 사람이다. 네. 근데 뭐 일전에는 이제 이른바 극우 유튜버 안모 씨의 누나 안모 씨. 네. 지금 사직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질 이제 수가 있죠. 그냥 극우 정당이라고 하면 극우 정당 어떤 느낌이지? 헷갈리실 수 있단 말이죠. 청취자들이. 그래서 그 자유의 새벽당 들어가 보면은요. 박결 씨와 이제 그 강기훈 씨가 공동대표로 네네. 이따가 박결 씨는 뭐 정계 은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같은 게 있어요. 북송위원회 같은 거를 여론조사. 네네. 그래서 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 여론조사 받습니다. 1번 문세먼지, 2번 유시민, 3번 해골찬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전 장관, 이해찬 전 대표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북송위원회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요. 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무리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도 인정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를 극단적인. 했던.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맞아요. 이번 정부는 탈북어민 북송도 인권에 위배된다. 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내국인을 보낼 리는 완전 없잖아요.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길 바라고요. 극단적인 주장이다. 아니길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 네네. 문장이. 그 위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발신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메시지가 뜨고요. 네. 받으면 왼쪽에 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지금 왼쪽에 떠 있어요. 네,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위에 흰 색깔 네모 박스가 하나 살짝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위에. 네네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해야를 추정해 보면은 무언가를 얘기했을 겁니다. 네네.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론사가 블러 처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안 보여요. 잘려 있습니다. 위에. 잘려 있다. 잘려 있어요. 애초에 화면 휴대폰 화면 잘려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언가를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계속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프라이버시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버시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네. 사적 대화가 유출된 것은 유감이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휴대폰 한 컷의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자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그 징계 당원권 네. 정지가 됐을 때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게 당원으로서 안타까운 심경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네. 취지의 얘기들을 했었는데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네. 이건 이제 명확하게 주관적 입장이 들어간 표현이죠. 누가 보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박 기자님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뭐 이 저 국민의힘 내부나 혹은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요. 네. 뭐 지금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바로 밤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SNS에 SNS에 사과문이 올리고 장문의 사과문이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 허리 숙여 사과를 했거든요.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의 확전을 안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대통령실도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최영범 오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나섰는데 대통령께서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네.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렇게 좀 두둔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심이 드러났다고 보느냐 이런 이 청문 홍답, 청년의 꿈. 거기에 아직 그거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올라왔는데 질문이 거기에 대해 대통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쎄요 여기에 좀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이준석 대표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대통령도 뭐 그 정도면 참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적의 적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사실 이준석 대표와 썩 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편든 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도 있고. 네. 뭐 사실은 이준석 이 대표와 가까운 일단 뭐 젊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정치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직자니까.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이 대표를 싫어했다라는 소문이 그대로 이제 방증 증명된 게 아니냐 이런 김용태 최고위원이 했었고 천하람 혁신위원도 오늘 라디오에서 아니 이 여당 내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 정부가 결코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뭐라 했습니까? 네, 우상호 위원장 오늘 이 비대위 회의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우선 입장을 내놨고요.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력 싸움에 깊게 개입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 공동 작품이라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 제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의 대표를 제거하고 기분이 좋아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 한가한가. 네. 대통령이 이런 데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정치권에 뭐 간혹 이런 이제 스캔들이 터집니다. 제 얼핏 기억나는 건 여기도 이준석 대표되기 예전이죠. 네. 개입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김무성 대표 수첩이 KY. 근데 이제 K는 김무성, Y는 유승민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런 인물들을 좀 당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막 해석이 또 시끌시끌했는데 문제는 이게 의도적으로 보여줬다. 정치인들이 기자가 뒤에서 카메라를 잡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이슈를 키우려고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폰, 이 의도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당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에게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흘렸다라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 이정현 의원의 문자를 공개했었죠. 장관님 충성. 예, 그런 게 있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적어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도 별로 썩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폭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일파만파입니다. 자, 12시 40분을 막 넘겼습니다. 오늘 수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름휴가 차량들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 제천간고속도로에서는 양방향에서 사고도 있습니다. 먼저 제천 방향은 청북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1차로를 통제하고 수습 중인데 여파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청북 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평택 방면으로는 평택 분기점 진출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어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가평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요.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여파가 남아 2km 정체입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는 미사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와 화도를 지나 서중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서도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부터 강일까지 무려 15km나 정체고 반대편도 구리에서 상일 쪽으로 8km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죠. 이 폰에서 터져나온 정가의 시끄러운 이슈를 한참 정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다. 누구도 득을 보지 못한다. 이 가능성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딱 득을 보는 사람이 떠올라요. 누군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매일 지금 이제 톱에 이렇게 나오다가 네. 지금 보세요. 우리가 경찰국 이슈를 두 번째로 다루게 됐어요. 네. 코로나 포함하면 세 번째로 뉴스가 뒤로 밀려서 조금 주목이 떨어졌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4만 전체 경찰이 회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철회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체 경찰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다시 이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 이런 제목의 글인데 그 왜 철회했냐 그 내용을 보면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 이런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 이거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서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회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반발하더라도 이런 현실론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댓글로 달리고 있는데 찬반이 있습니다. 찬성 쪽은 뭐 이제는 좀 차분해져야 된다. 전체 경찰회의도 재고하고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경찰국 반대는 뭐 계속 타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냉정하게 가자.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경찰관들은 아니 그거 성급한 판단 아니냐. 철회가 웬 말이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냐. 이런 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또 이제 격분한 경찰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을 거고. 네. 뭐 워낙 또 14만 경찰 숫자도 많고요. 입장이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딱 무슨 뭐 어떤 뭐 주도하는 조직단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직장협의회 중심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군요. 네, 뭐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취재자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14만 경찰이 저와 좀 합심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오늘부터 4일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지금 뭐 경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작 내부 조직에서 뭐 간담회를 이제부터 한다고 하는데 내부 소통을 먼저 좀 했더라면 네. 절차가 좀 앞뒤가 바뀌어서 경찰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좀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나온 이제 뭐 쿠데타, 12.12 이런 강경 발언도 수위를 많이 넘었다 하는 비판들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경찰대를 좀 어떻게 조치하겠다, 손보겠다 이런 대책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평론가님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 경찰대 폐지론 또는 이제 경찰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특정한 직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찰대 졸업하면 바로 경위가 된다. 네, 바로 경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찰대 출신 표창원 전 의원도 교수, 그 논의에 참여한 적이 경찰대 있었습니다. 교수였죠. 예, 경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대 폐지나 무용론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기 때문에 굳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걸 한번 바꿔봅시다라는 논의 과정에 있었다면 네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경찰대 출신과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논의를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경찰대를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능 지금 150일 남았습니다. 그 학생들의 갑자기 미래 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경찰대 출신이 문제가 됐다. 뭐 상위 직급의 몇 %를 다 독점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말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행정고시 5급 출신이 상위 고위 공무원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네, 졸업하면 이게 장교 양성 기관이니까 네. 소위 임관을 하잖아요. 네. 그 이분들도 뭐 이제 부사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 사령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 네. 그래서 경찰대 설치법 1조 1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치법 1조 1항에 고위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기관 대학 자체를 네, 그 애초에 고위 간부로 시작하고 고위 간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이 대학교 출신을 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설치법을 뭐라 할 수 있지만 네. 경찰대학 그걸 알고 들어가서 높은 점수를 뚫어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논의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히려 목소리가 더 강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했으니 권은희 의원이에요. 네. 아니 이게 이상민 장관에게 딱 기다려라.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근데 지금 소속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다른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권은희 의원은 어쨌든 지금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출당 조치 안 하면 이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원래 사실은. 제명해달라 그랬잖아요. 제명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고 있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의원들과 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네. 특히 권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건데요. SNS에 어떤 걸 지적을 했냐면 이상민 장관이 정부 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에 관하여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의결 공포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인데 시행령으로 이렇게 경찰국 신설한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경회의를 이제 주도하고 징계를 당한 대기 발령돼 있는 유사명 총경도 자 이건 입법부에서 법률적으로 좀 해법을 네.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경찰 내부의 이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또 좀 자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강경한 이제 뭐 무력 시위 집회는 아니었다. 그 법률적인 문제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오늘 수요일 내일이 컷오프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 명 누가 올라갑니까? 당대표 후보. 뭐 어쨌든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유리하다. 않을까. 그리고 지금 70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이 이제 70이 중앙위원. 네. 이 70 30이 중앙위에서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달리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중앙위에서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여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무리 순위가 높다고 하는들 중앙위가 70%를 그렇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도 끝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두루 친한 뭐 서른 강병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 네. 정도. 양강과 서른 의원.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까지 경합을 좀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일반적인 해석인데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를 특정하면 빨리 세 명의 이름을 특정되지 않은 찍으세요.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최고위원들도 내일 함께 컷오프가 지금 17명 후보 중에 이제 8명으로 추려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일 한입뉴스에서도 답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내일 이제 저녁 돼야 저녁쯤 나옵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견 발표도 다 이어지기 때문에요. 네네.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뭔데 97 재선그룹의 네네. 성적표가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97 세대 교체론 그렇습니다. 4명 양강 양박 주자들. 그 재밌었던 게 어제 이 4명의 재선 의원 이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네 토론- 분이 다 4명만 참석한 토론회가 강병원, 있었는데 강훈식, 박주민, 박용진.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좀 이 강박 대 강박. 강박. 예, 강병원, 박용진 대 강훈식, 박주민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재밌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컷오프에서 작용하게 될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아니 이 큰 전역에서 패한 이재명 고문은 명분이 없다.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고. 또 나오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박주민, 강훈식 의원은 여기서 누구 하나 선거 책임론이 자유롭지 않다. 왜 특정 몇몇이 선거 다 책임져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이 어대명은 뭐뭐다 네모다 여기서 네모칸을 채우는 건데 네네. 강병원 의원은 어대명은 이인재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야, 대표는 예전에 불사조라는 별명이 네, 있었죠. 이재명 거기에 어대명인데 이인재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재 대소론을 2002년 경선에 꺾지 않았냐? 네네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은 어제명이다. 어제까지는 이재명이 어제의 대세였지만 명이다. 오늘부터는 박용진이다라고 했고 네. 박주민 의원은 어대명은 미정이다. 미정이다. 예. 판세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확인된 거고요. 게 아니다. 강훈식 의원은 어대명은 어대식이다. 네. 어쩌면 대표는 강훈식. 어쩌면 이게 어차피가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요즘 예능 스타일로 해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분파돼서 확대명,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확이진, 확실히 2등은 박용진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컷오프 이후에 또 구도가 좁혀지겠죠. 자,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물가 정점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물가 이게 상한점을 못 찍은 것이다. 7월 기대 인플레 4.7%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지금 7월이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8월이면 또 이제 7월 인플레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가 나올 텐데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참 다룬 게 많네요. 어우,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죠? 네. 내일은 또 내일의 뉴스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7245님의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를 오해할 여지 없이 이해했다고 했으니 그럼 이제 이 이슈는 일단락 되는 걸까요? 신승훈의 신승훈 국민 가수 오랜만입니다. 어긋난 오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때론 그랬었지 널 사랑하면서 너의 간섭이 싫었어 너를 피했었고 일부러 며칠 동안 전화도 하지 않고 너의 반응을 살피며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너의 슬픈 목소리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 이제는 나를 보내준다며 너는 울고 있었지 내 맘은 그런 게 아닌데 넌 너를 오해하는 거야 잠시 난 자유롭고 싶어 너와의 거리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말만 귀양 보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말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속담에 나오는 말은 입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뜻할까요? 아니면 동물의 하나인 말을 뜻할까요? 앞서 속담을 말씀드릴 때 발음을 잘 들으셨다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속담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말만 귀양 보낸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말이라고 제가 길게 발음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입으로 나타낸 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동물의 하나인 말은 말이라고 짧게 발음하지요. 이 속담은 말을 하여도 상대편의 반응이 없으므로 기껏한 말이 소용없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 가운데 말하는 매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매실을 말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보거나 듣기만 하고 아무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소리만 듣고 목을 축이라 한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달콤하게 하지 실제로 실속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주지 않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말은 꾸밀 탓으로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현재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대구와 춘천 33도, 서울, 대전, 제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요즘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과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금요일에도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폭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을 갖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 받아서 판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번 주말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일선경찰이 회의를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경감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각종 핵심 관계자, 이른바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이거든요. 두 분을 모시고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봉도사,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계특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보수여전사에서 요즘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거듭난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드러운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너무 괜찮습니다. 좋죠. 네, 마음에 듭니다. 아니 요즘에 그런 평이 저희 청취자들한테 계속 올라와요. 정말요? 네. 하지만 또 여기는 도수를 쓰시는 도사도 오셨고. 자, 여름 휴가철이라 이현주 전 의원 저희 방송 때문에 오늘 여름 휴가라고 들었는데 늦게 출발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세요? 호캉스 갑니다. 호캉스. 멀리 못 가시고. 네, 아들이 공부를 해야 돼서. 네, 아이고. 자녀들 때문에. 자, 정치 핵심 관계자 중에 관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 여름 휴가 계획 어떠세요? 저는 가을에. 가을에? 예, 명절 끼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이제 30%도 곧 무너진다는 네네.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한반도를 함부로 비울 수 없다. 아니, 그건 여당인 제가 집권 세력 같은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건 항상 네. 플랜 B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 아마추어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지만 네. 그 플랜 B를 대비해야 된다. 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국힘 의원들을 많이 알아요. 네네네. 그 관계도 좋고. 네, 지금도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실 그 현역 의원들 보면 이제 제 판단에 친윤보다 비윤과 반윤이 더 많아졌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치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네. 정치를 아는 집권도 거는 해봤고. 예, 그리고 겉으로는 싸워도 안으로는 야당의 질책이나 지적 이런 게 사실은 항상 제가 인용하는 거지만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럼 무한 질주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무한 질주하는 모습인데 네네. 본인들이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찍힙니다. 그럼 야당이 지적하는 걸 야당에서 저렇게 너무 악악대니 네네. 저에게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의제의 하는 거죠. 이렇게 야당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나름 고도의 정치 수준 반이 넘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도 끄떡끄떡하고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없다. 휴가를 갈 수 없다. 한반도의 시국이 엄중하다. 결론이 희한하군. 원래 가족들이 주로 가을에 명절 때 같이 여행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아니라 최영일의 개그본부 이렇게 거듭나고. 아니 이 좋은 품격, 고품격, 고퀄 이걸 낮추지 마세요. 이거 여기를 낮추면 우리 품격도 같이 낮아지는 We are in the same boat. 본론으로 빨리. 여기께서
이현주 의원이 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다녔어요. 예. 그리고 저하고 만난 개인적으로는 주로 영어로 씁니다. 그래요? We are in the same boat. 둘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같은 배를 타고 조금 있다. 틀리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아닌데 어쨌든.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그 영도여고를 나왔고요. 네네. 중학교 때 해외에 있었죠. 초등학교 시절. 근데 중학교 때 다 있는 것처럼 폼을 잡고 다녀요. 초등학교예요. 조만간 저희가 또 한번 스페셜로 이 두 분의 영어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바이든도 듣고 트럼프도 듣는 시사본부. 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오미크론 얘기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오늘 10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이에요. 지금 정부는 과학방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방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각자 도생 방역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방역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게 더 다른 것보다 예전에 저는 꼭 이렇게 거리두기 막 억지로 하고 영업 제한하고 이런 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 휴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검사도 해보고 싶고 네네네. 가기 전에도 검사도 해보고 싶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임시 선별 검사소도 많이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고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부가 지금같이 심각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된다. 선별 검사라도 좀 느리고. 네네. 예전에는 지난해 여러분들 휴가 갔다 와서 톨게이트 들어와서 그쵸.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드라이브 스루도 있었잖아요. 코 찔러 보고 집에 가면 PCR이 음성이다 양성이다 문자가 저 그거는 나왔으니까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어떻게 보세요?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이 자꾸 이렇게 말실수를 좀 해요. 권성동 대표가. 그리고 본인의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까지도 끌어놓고. 휴대폰 사태가. 이분이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 의원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 의총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좀 조심해 주기 바란다. 근데 대표가 저러면 바로 기사에 나오는데 지금 방역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BA275가 이제 오미크론 하위 변이기 때문에 전파력은 3배, 4배 강하지만 중증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코로나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보다는 방역본부 이분들이 지금 인사이동이 없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팀 그대로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청장만 바뀌었죠. 그리고 방역본부를 흔들면 안 돼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도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자 도생이다? 저건 아마 방역본부 지침도 아닐 겁니다. 본인들 무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방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첫 번째 측면에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분들을 폄하하는 이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국민들 많은 분들은 뭐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좀 이해는 가요. 여기에서 거리두기와 그 영업시간 제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반감도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측면은 이해는 되는데 진짜 정부가 조심해야 될 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안전 불감증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게 여기서 돌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 무척 높다. 조심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자 도생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안 그래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각자 도생 아니다. 그럼요. 내가 있다 하고 또 열심히 질병관리청을 해명을 했어요. 아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옛날처럼 막 이렇게 규제를 세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예컨대 자기가 가서 돈 내고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서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돈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검사를 안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2월에 제가 강제 예. 자가격리 할 때는 이렇게 키트도 보건소에서 날아오고 그다음에 빨리 저 지원금 신청하세요. 그리고 또 격리가 되면 격리 또 7일 동안 뭐 얼마 드립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전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자기가 이제 시스템을 알아서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근데 왜 느닷없이 바꾸느냐? 예, 그냥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경비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질병구 관리청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뭔가 엇박자다. 참 아마추어 정부 참 걱정됩니다. 걱정된다. 정부를 또 살짝 꼬집으셨어요. 정봉주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대 우리가 숫자에 민감해서 최근 조사 2개를 공지드릴게요. KSY가 TBS 의뢰로 지난 22, 23일 조사한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2.2%, 부정평가는 64.5%. 또 리얼미터가 18일에서 22일까지 진행한 정례조사는 긍정평가 33.3%, 부정평가 63.4%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과학방역 문제가 좀 혼란이 있으니 이 질병관리청은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짠 하고 나선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인수위원장 때 이 코로나 특별위원장도 또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총리가 지휘하지 않고 과학방역이란 간단한 정리예요. 전문가가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세요?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어쨌든 그 혜택이나 달라진 건 잘 못 느끼겠고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덜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요. 실제로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 하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거리두기라든가 뭐 영업 제한 이런 거 말고 국민들이 꼭 필요하고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10만 명 넘었으니까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좀 일부는 재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낀 게 오히려 더 좀 이상한 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만 따지거든요. 사장 셰프가 하다가 월급 셰프로 이게 바뀌는 게 우리 관심 없거든요. 총리가 관리하나 전문가가 관리하나 현장에서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현장에서 위중증 환자가 났을 때 대응을 잘하는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아니 과학방역이 총리는 그럼 이제까지 총리가 했던 전임 정부는 뭐 다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건 그래서 권성동 의원 대표께서 각자 도생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가 있었고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끝내면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해명하려고 그러다가 더 이상해졌어요. 안철수 의원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세요. 의정활동에 집중하십시오. 당대표 준비 잘하시고. 가만히 있어. 안철수 의원이 보니까 상임위는 외통위. 외교통상 쪽으로 능력 발휘. 만기칠람 하면 안 됩니다. 뭐 대통령 한 번 나왔다. 대통령 한 번 나온 게 아니죠. 몇 번 나왔죠? 한 3번 나왔나요? 이현주 의원님. 안철수 의원하고 친하잖아요. 요새는 뭐. 요즘은 소원하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윤핵관하고 친하셔서. 두 분 휴가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7말 8초에 휴가 피크인데 딱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휴가 소식이 나왔어요. 8월에 휴가하면서 또 전 공무원들 휴가 가시라 동료도 했는데 그런데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아서 자,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연일 빠지지 않았던 게 경찰국 논란이거든요. 자, 14만 전체 경찰 회의까지 이제 소집되는 듯하다가 철회됐고 이상민 장관 매우 다행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 좀 앞으로 잦아들까요? 아마 뭐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
경찰국 자체 논란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이라든가 네. 이상민 장관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찰국에 대해서도 반발하거나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뭐 경찰이 권력이 이제 이 우리 검수완박에 의해서 비대화되다 보니까 그것은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네네. 여야도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근데 이 방안이 경찰국이냐 아니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거냐 아니면 제3의 어떤 대안이냐. 네. 이거는 이제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경찰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한번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집권 세력이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설득해 가면서 한번 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경찰국을 할 때 그런 과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내부적인 네네. 내용의 컨텐츠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경찰국 내의 경찰 인사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국 안에다가 이 몇 명의 이제 이 인사들이 있을 텐데 경찰 안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다 차지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 또는 이제 행안부 장관의 측근인 경찰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 지금 검찰국도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 40일 걸릴게 나흘 만에 지금 통과가 됐죠. 그렇죠. 시행령으로. 그다음에 또 시행령으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굉장히 좀 없었다. 축소가 되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고 더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좀 부적절한 거친 말을 하셨어요. 쿠데타 이런 말씀을. 저는 이 어떤 모든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운용의 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좀 쉽게 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 강경 기조가 이를 키웠다. 자, 정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봉도사님으로 해드릴까요? 봉도사님. 이현주도 이제 변호사고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국회의원도 8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보는 시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네네. 복잡한 핵심적인 이유가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국 신설이 맞는 건가? 저게 위법한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종집으로 찍어드리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금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없어요. 네네. 권한쟁의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 모든 법은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고유 권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령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예, 시행령이. 그러니까 이제 장관령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해갖고 국무위원을 통과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무위원을 통과해서 이제 8월 2일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에 위임, 이거 딱 이렇게.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범위 하에서. 네. 근데 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요. 위임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국 신설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법적으로 없어요. 자, 근데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언제 그랬었냐면 이명박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는 그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과반이 이거는 없었죠. 이렇게 법에 위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인데 위법한 행위 정리하는 건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원포인트 입법하면 되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끝이에요. 못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끝. 네. 근데 이걸 권한쟁의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위임받은 내용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데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임한 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경찰국이 이제 신설하면서 인사지원과 지방자치경찰과 행정관련과 이렇게 세 가지 과가 되는데 경찰국은 방금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사 부분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찰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행정의 핵심은 뭐죠? 치안이죠. 네. 80년대 1986 영화에서도 1987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치안본부가 검찰 위에서 초법적 기구를 하면서 고문. 그때 무서웠죠. 무서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치안본부를 없애면서 행정부 내에 치안 업무를 뺍니다. 입법자가 고의로 빼요. 네. 의도적으로 뺍니다. 왜? 행정부 내에 치안 업무를 하게 되면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치안본부 설치 등을 해서 통해서 경찰권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경찰을 쓴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뺀다. 행정부 업무에서 치안 업무를 뺍니다. 독립시킨다. 자, 없어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안 업무 관련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찰국을 두는 순간 인사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경찰이 총괄적인 치안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 경찰이 경찰국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치안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 내용이 없는데 경찰국을 설치를 해버려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령이고 오늘 이번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럼 미국 가서 설치하면 되죠. 왜 여기서 설치합니까? 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관 체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뭐냐면요. 미국 장관을 뭐라 그럽니까? 세크레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크레터리 우리말로 하면 비서거든요. 비서죠. 네. 미국은 모든 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국무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각제 요소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독립적 기관의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적 기관을 국을 신설한 데니 뭐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사안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헌법 법률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 다 위반한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민주당 지휘부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요. 네. 그리고 이 회의 14만 경찰, 저도 경찰 가족입니다. 그래요? 네, 아버님 경찰 출신이에요. 네네. 아들은 의경 출신이고. 그런데 경찰 가족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국 신설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민주당 168석이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 경찰국을 신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과 헌법에 위임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봉도사님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해법도 내시고 일타 강사 정리하셨어요. 길게 좋은 얘기 길게 얘기하면 들어야죠.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뭐 간단하게 법조인이시니까 봉도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조직법에 보면 각 부처의 업무를 법률에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딱 열거를 해놨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행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안부의 업무 범위를 딱 열거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경찰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청이 외청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 91년도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네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경찰국을 해서 그 안에 넣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네네. 것이고 아마 그러한 주장을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법률적 논란이 있는 건 맞고 어쨌든 정부는 그것을 각오를 하고 뭐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셨겠죠. 그것을 이제 감수하고 이걸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저는 이제 정권을 잡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뭐 추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할 수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 이제 충분히 좀 토론도 하고 이런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네. 설득이 만약에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을 해서 뭐 경찰이 과연 그렇게 했는데도 끝에 가서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네네네. 전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네네. 이렇게 크게 만들 일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 그래서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저희가 여소야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워요. 솔직히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이럴 때도 중요한 거예요. 네, 국정 지지율이 엄청 높을 때는 사실은 웬만큼 조금 이렇게 소수당이어도 조금 이렇게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지해 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논의된 게 지난 정부 말에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는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했어? 지금도 야단 맞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래서 며칠까지 이게 시한 정해놓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 시작되고 지금 시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까? 이런 이제 그 배경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이현주 의원이 잘 정리해 해주셨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개정안을 냅니다. 네네네. 그 아마 기억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인수위에서 뭘 개정을 정부 조직을 몇 개 붙여. 정부조직법. 네네네.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고 아무리 정권을 뺏긴 야당이 되잖아요. 뺏기면은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태클을 안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정부가 어차피 자기 책임하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장기적인 플랜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나왔죠. 그게 불과 4, 5개월 전입니다. 인수위 시절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지금부터 뇌피셜입니다만 해석의 측면인데요. 끊임없이 지금 현 정부의 인식은 두 가지예요.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과도한 권력이가 있다. 검찰에게 권력이가 있으면 과도하지 않고 경찰에게 가면 과도합니까? 검찰 2,000명이에요. 경찰 14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사부 검사들은요. 경찰에게 과도한 권력이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다 갖고 있어요. 수사를 다 합니다. 지금 6대 중대범죄가 특수부에서 하던 것을 경찰로 이제 가게 되어 있으니 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겠다. 즉 검찰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권한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찰국 신설하게 되면 그다음에 인사권을 잡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 편성도 있죠. 예산 편성도 있죠. 경찰에 대한 예산 편성.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굵직한 수사를 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를 이상민 장관이 취임 인사말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오픈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모셔오겠다. 그럼 법무부 검찰을 모셔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대 중대범죄가 검찰 정상화법으로 경찰에 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검찰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여기에 배 있다 보니까 졸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40일 만에 할 걸 뭐 5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해보십시오. 대통령으로 아무리 해도요. 입법권자는 대한민국에서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아까 말씀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폐지한다. 끝. 근데 이제 이 경찰 권력도 검찰 권력도 어쨌든 어떤 권력도 비대해지는 것은 문제예요. 문민 그렇죠? 통제돼야 한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견제를 상호간에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각 분야별로 수사청이 다 독립되고 수평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러 수사청 또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안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죠 국정 같은
그런 역할을 과거 역할을 하던 게 또 뭐 따로 마약 있고. 수사 뭐 다 네, 나눠져 마약 있죠. 수사청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있는 게 네네. 맞다. 그리고 각각 수평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발상 자체,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 발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게 논의가 자꾸 정치적으로 가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을 두더라도 어떻게 견제 장치를 만들 거냐. 그리고 이 비대해지는 수사 권력들. 그리고 검찰도 사실은 아직까지 검찰 개혁도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수사기관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좀 열어놓고 쭉 하고 네. 또 그다음에 경찰국 같은 경우도 행정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안에 경찰국이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분명히 네네네. 있거든요. 다만 수사권을 갖다가 남용 지휘를 한다든가 예.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 특히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는 고속 승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 경찰 내부의 어떤 장악력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그 승진 굉장히 그 몇 번 건너뛰어서 승진한 케이스인 걸로 제가 네네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서 내부적인 경찰 내부의 어떤 신임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래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장관도 굉장히 거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약해지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14만 명 그 모이기로 한 거, 그 철회한 거, 집단행동 어쨌든 철회한 거는 저는 참 다행이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래도 잘 자제하고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잘 좀 평화롭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안부도 뒤늦었지만 이제 간담회 하겠다 그랬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조직을 바라볼 때, 같은 내용의 결국 깻잎 한 장 차이이지만 종이의 양면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인데, 민주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와, 이런 표현과 통제해야 된다. 이건 완전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경찰을 보게 되면 경찰이 억울해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전히 경찰 안에 투캅스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경찰이 민주경찰로 어느 조직보다도 과거에 부패했고 과거의 독재 권력의 시녀로 있었던 때에 비해서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선 그 형사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범위가 넘어지게 되면 광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지수대라고 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이 정치인들 정치자금법, 선거법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다 지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모여 있고 지수대 가면요. 지금 한 200명이 넘는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데 그분들 다 지수대에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100명 남짓이거든요. 그럼 이미 검찰의 우수한 수사 능력이 100명 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특채된 분이 2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정도 수사력은 돼 있다. 그다음 지수대라고 나눠져 있죠. 또 국가 차원의 수사를 하게 되는 국수부를 또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또 내가 일선에서 하다 광수대에서 가져가게 되면 또 둘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 범죄 도시 보세요. 맨날 나오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나와바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 말이지만 곧 우리말이 될 거지만 범위. 이 자기 범위를 갖고 권역을 갖고 맨날 싸우거든요. 이러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엄청나게 부정하고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옆길로 셀 것 같은 집단으로 인식화되는 건 경찰이 무척 억울한 거죠. 경찰은 어쨌든 모든 권력은 견제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경찰 가족의 일원으로서 저는요.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아니 이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정복 경찰들이 거리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저희 밖에서 PD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경찰국 얘기를 지금 한 다음 시간 25분 했는데 이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이 문제에 굉장히 심층적인 토론을 해주셔서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정밀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 빨리 복귀하면 또 됩니다. 경찰 가족으로 경찰에 억울함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자, 사진 한 장.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그간 윤 대통령 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오셨는데 내심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의 파급력. 이게 그 윤심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세간의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불을 붙인 격이 됐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이제 2030 당원들, 젊은이들, 굉장히 상심을 한 상태예요. 네,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저도 전화 많이 받았고요. 막 또 어떤 좀 울먹거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젊은 당원들이다 보니까 또 정치에 대해서 좀 순진하다 할까요? 좀 순수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난감하다. 솔직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여하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속도 썩이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컨설팅을 좀 하시죠. 이준석 대표는요. 그 지난해 6월 11일 전당대회 때 카운터 파트너였던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요. 리틀 트럼프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내가 리틀 트럼프고 내가 차별적 정책을 쓴 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항변을 했는데 일반적 정치인들이 보기에 그런 그 차별적 정치 그 관점을 통해서 원래 정치인들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끄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냥 갈등을 조정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민자들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도 이제 그 인종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트럼프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자꾸만 이대남과 이대녀를 그 갈등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자 이건 정치적 비판 맞습니다. 저도 비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대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제 개딸, 개혁의 딸들 등장을 했죠. 양아들, 양심의 아들 하면서 오히려 2030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대남은 국힘으로 좀 많이 간 듯 했지만 자 그럼 본인이 이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거를 없는 근거를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연 맞느냐.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그 정치 고관여층인데 온갖 시사 토론회 할 때 이준석 징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힘 이현주 의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힘 그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냐. 아니 그 송상남 봐도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건 없는데. 아니 이현주 의원만 제외하고 좀 얘기 좀 정확히 들으세요. 이현주 의원만 제외하고 많은 국힘 지지 패널들이 정치적 백그라운드 없습니다. 정치적 배경 없습니다. 이러고 항변을 했거든요. 자 근데 어제 문자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윤심이 작동을 했고 본인을 괴롭혔던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저는 권성동 대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내부에 그리고 왜 박수를 보내냐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국민들이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인식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차별적 인식보다도 한 3배, 4배 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좀 괴롭혔지만 본인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뛰었던 당대표. 그리고 징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아직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성상납 여부가 놀래가지고. 예, 성상납 여부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아니 성상납이 없으면 뭘 무마합니까? 그래서 이건 부모 없는데 자식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징계를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징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국힘 앞날이 좀 어둡지 않아? 왜 저렇게 윤핵관들이 날뛰면서 윤심을 받아갖고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했지?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 국힘 지지자들이 항변하면서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하기 그지없어서 아마추어에 천박하기까지 하다?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요. 국민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당의 종파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고 권성도 이번에 하나는 안타 치고 하나는 홈런 쳤는데 안타는 뭐냐면 각자 도생. 홈런은 문자 공개한 거. 네. 자, 강한 발언을 해주셔서 일단 정몽주 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이 의원님께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자, 당사자가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속보를 다룰 때는 이건 아마 기자 전언인 것 같은데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대통령실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권성동 이제 대표를 좀 지지하는 입장을 대통령이 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에 이제 딱 전혀 오해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게 누구의 표현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SNS에는 욕이 올라왔어요. 배경이 뭔지 알았다 이런 뜻인 거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어떻게 해석을 좀 할까요? 이거 제가 해석을 할 필요가 이런저런 좀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논어의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자는 화이부동.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부동한다. 자, 봉도사님. 요거 끝에 요거 오늘 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지났지만 노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풀 센텐스를 얘기하면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고 요거 해주세요. 내일 민주당 컷오프 전망도 짧게. 그렇죠. 누가 된다. 구동존이 동주공제 화이부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요. 정치 신이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곤란할 땐 다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거거든요. 지금 다원들 만나고 있잖아요. 온갖 얘기를 듣고 있고 아마 이 싸움에서 지금 당장은 징계를 받아왔고 판정패한 모습이지만 종국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이준석이 될 거다. 왜냐하면 당원과 소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게 이제 뭐 그건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SNS를 보면 너희들의 의중이 뭔지 많이 알았다. 이제 나의 공격에 채비를 갖추겠다. 그래요. 이렇게 들려요. 저는. 반격이 시작된다. 아니 이미 반격을 하기 위한 그 저인망 정책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반격을 할지 나의 칼날을 기다려라. 근데 어쨌든 뭐 정치는 이 화이부동의 정신을 잘 살려야 승리한다. 그래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화합하되 동화하지 마라. 이런 건데 아니 이건 정치를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건데 통합 정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분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통합의 정치엔 뜻이 없는 분이다.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컷오프 전망이 됩니까? 지켜보시죠. 당대표요.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세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양박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4명까지 압축을 하라면 조금 더 쉬운데 강병원 의원이 4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위원은 3명 중에 가장 높은 게 강병원 의원이고 지지율은 가장 높은 게 박용진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박주민 의원이 떨어지고 강병원이 들어가는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요거 뭐 내일 나오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그 이유를 여쭤보고요. 아마 제 얘기가 정확하지 않고 한 120% 맞을 겁니다. 청취자 9890님. 일본 말인 아까 잠깐 언급하신 나와바리가 왜 곧 우리나라 말이 됩니까?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거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따지게 되면요. 네. 대마도가 우리 땅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헌법재판소에 대마도 반환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너무 진지하게 얘기 안 진지하게 하셔도. 얘기해 주셨네요. 야, 오늘 뭐 다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어쨌든 심층 분석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의도 정액관 스페셜 마무리하죠. 자, 봉도사 정봉주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또 여기 쪼이게 됐습니다. 자, 지금 대학이 방학인데 새 학기에 우석대에서 수업을 맡으셨다. 예. 희소식이 들어왔어요. 희소식이죠. 어떤 과목입니까? 프로파일링. 듣고 싶다. 예, 우리나라에는 프로파일링 관련된 과목이 많지 않아서 네네. 정규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 예. 아니, 사건 사고도 많고 또 범죄에 관심도 이제 높아지고 전문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진로 탐색 과정에서 또 좋은 젊은이들에게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이 경찰국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음 달이라고 해봐야 다음 주입니다. 이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경찰대 개혁까지 추진하겠다. 자, 이 얘기를 전문가에게 들어보죠. 먼저 일선 경찰들이 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대체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뭐 이제 즉각 즉자적으로는 좀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역사를 퇴행하는 거. 네. 그리고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는 식으로 하느냐. 급하게 가느냐. 정상 절차를 밟아도 집권당의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느냐. 네, 의견 수렴도 없고. 이미 그 공포를 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대요. 네네, 간담회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이거냐. 경찰 간담회 안 와보셨죠? 안 가봤어요. 가봤을 리가 없잖아요. 경찰 의견 수렴회 간담회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보고식입니다. 보고식. 너 말해봐. 그다음에 그래 됐어. 난상토론 아니고. 난상 아니고 그럼 그 지휘관이 쭉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치안감이 다 하고 짜장면? 그럼 다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형식적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절차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듣고 그것조차도 안 하느냐. 안 하고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래 우리 이렇게 받아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시간 차차차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네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하느냐. 이 당혹감이 일선 경찰의 가장 최고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라도 모아보겠습니다 했더니 해산. 대기 발령 뭐 이렇게 돼서 아주 격화됐어요. 자, 경찰국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은 뭐 정리하면 이래요. 기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걸 지금 민정수석실은 공약으로 폐지했으니 이제 밀실에서 경찰 인사 안 하고 행안부에서 장관이 정상 절차로 하겠다는 건데 왜 문제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그냥 단순한 비서로서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이 판단하시도록 어떤 보좌만 하는 형태인 거고 정리하고. 장관이 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 업무 내용이 따로 있죠. 그것을 장관,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왜 법에 정해놨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엄혹한 시절에 이걸 빼야 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91년도에 이루어졌죠. 근데 그걸 굳이 법에도 없는 거를 뭐 논란이 아까 이제 이현주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는 부분을 왜 하겠다고 하느냐? 그럼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로 했다는 거예요. 밀실로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는 경찰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올리는 거지 그걸 꼭 밀실에서 한다. 그런 표현은 너무.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나쁘게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의 거의 모든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그 인사권을 대통령한테 올려서 이렇게 받는 거지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표현하면은 마치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실이 했던 것을 나쁜 짓을 한 양 표현하니까 그렇죠. 경찰들이 더 화나는 거죠. 그게 역사성을 몰각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뭐 역대 정부도 그렇게 나쁘게 했던 건 아닌데 그걸 마치 투명화한다고 하면서 역대 정부의 뭐 경찰 인사는 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다. 그거에 화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91년도에 내무부 치안본부가 폐지되고 경찰청으로 독립외청으로 이제 나오면서 경찰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긴 하잖아요. 법적으로 있죠. 법적으로. 근데 이게 유명무실했던 거죠, 역할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그래서 국가경찰에는 실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경찰국이든 어떤 걸 하게 되면은 같이 뭘 할 수 있게끔 경찰위원회와 경찰국이든 모두 이름에 있는 걸 같이 뭔가 협업하게. 그렇죠. 협업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법에 있는 경찰위원회는 무력화시키고 경찰. 그럼 법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경찰위원회는 뭐가 되죠? 시행령으로 경찰국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경찰의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도 뭐 정답은 없지만 경찰들의 입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경찰위원회를 오히려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면 현실화하고 이걸 좀 이제 무민 통제할 수 있는 실현 방안으로 가면 되는데 왜 행안부가 직접 관할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경찰국으로 가는 건 이미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된 거고. 근데 문제는 경찰국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를 국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순서가 바뀐 거죠. 지금 그냥 뭐 인력 티오만 16명, 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막중한 국사를 논하는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아서 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자, 그래요. 자, 오히려 이를 키운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너무 강경하게 대응한 기조 아니냐. 이게 쿠데타다. 총경회의에 대한 발언이었죠. 12.12도 이렇게 시작된 거다. 경찰 출신이시니까 이건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랑 같이 뭐 이제 얘기를 했던 거의 후배들은 다 한 5초 정도 소리밖에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쿠데타 세력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열심히 수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쿠데타 세력이 돼버려 갖고 너무 민망하고 당혹스러운 것.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또 모욕감도 느끼고. 그렇죠. 이게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검사 출신들이 많은 정부라서 그러나까지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원래 한 5, 6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검사가 나이 젊은 검사가 나이 든 경찰서장 조인트 까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참 구태의 시절입니다. 그게 여기 상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나? 이게 경찰 내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상한 강의하시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교수님께서 조인트라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구두발로 정강이를 찬다. 이렇게 표준어로 바꿔보죠.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은 이 구타는 범죄입니다. 자, 이 경찰국 신설하는 내용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고 다음 달 2일이면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격한 소리도 나오고 시끌시끌하고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근데 결국은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좀 14만 경찰회의가 소집됐다. 어제 이게 시끄러웠는데 오늘 보니까 철회됐다. 이상민 장관은 매우 다행이다. 그럼 좀 가라앉는 국면으로 갈까요? 대다수의 경찰들은 적어도 이제 경위 이하급 하위직이 한 50-60% 되거든요. 이분들은 단체 행동을 원하지도 않고 의사만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도 들어달라.
우리가 직업경찰이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건 철회해야 되는 게 맞았지만은 네. 문제는 철회 전에 경찰 수뇌부나 이상민 장관이 알아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원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집단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만 네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예. 조금 이제 차분해질 필요는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찰 수뇌부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는 뭐 치안 외에도 다루는 게 많고 법조인 출신인데 본인의 소신도 있고 뭐 대통령의 의지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경찰청장은 경찰을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망을 받아야 되는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인데 사퇴 촉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찰 내부의 어때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네. 중립적인 분들도 네. 사실 이거 리더십의 손상은 많이 갔다. 크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좀 이제 안 좋은 소리도 좀 이상민 장관한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네.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그럴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네. 윤익은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이현주 의원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너무 빨리 올라갔다. 그러니까 경무관에서 총경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기관장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쌓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 네. 그게 그래서 아니 분명히 임명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리더십 회복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청문회가 또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찰대 개혁 얘기도 다뤄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가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당첨자분은요. 8360-3649-5597 8576-2697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